진짜 주도주와 가짜 주도주를 판별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내지는 경영진, 또 핵심 연구 인력들의 경력이나 연구 성과, 그리고 어떤 거래선과의 그동안 납품 성과,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가짜 주도주와 진짜 주도주를 구별하는 첫 번째 방법인 것 같고요. 조금 더 사이즈가 큰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설비 투자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적극적으로 쫓아가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계속 경쟁 기업에 밀리면서 좀 허겁지겁 쫓아가는지, 그러니까 시장을 헤게모니를 쥐고 주도하는지, 아니면 앞에 앞서고 있는 어떤 헤게모니를 쥔 진짜 성장주의 뒤를 쫓아가기 바쁜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어렵게 생각할 게 없이 사실은 다 뉴스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어쨌든 신문에, 경제면에, 산업면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충실하게 쫓아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가짜 주도주는 아닌데, 너무 이제 그 비싼 주가가 비싸지면 좀 그 기업도 원한 게 아니었지만 가짜 주도주로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오른 나머지 사람들이 그 기업을 굉장히 우러러보고 그 기업이 영원한 주도주가 될 걸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기업은 그 시가총액을 담을 만한 그릇이 아니었던 거죠. 그게 바이오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임상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어떤 주주한테 실망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해외 경쟁 기업들이랑 어떤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기술력이 뒤처져서 결국 완전히 밀려나는, 그러면서 이제 그 주도주의 반열에서 탈락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초기에는 다 글로벌 넘버 1, 2, 3가 될 걸로 생각하고 주가가 많이 오르거든요. 근데 그걸 무작정 쫓아갔을 경우에는 결국 주가가 길게 봤을 때는 상관 모양으로 굉장히 가짜 주도주로 전락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그런 판별법은 없겠습니다만, 이런 다양한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 이게 혹시 가짜 주도주가 아닐까? 라고 항상 의심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사고 싶은 종목일수록 계속 의심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하나씩 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해서 어쨌든 체크리스트를 계속 만들어서 의심을 해보는 그런 습관은 가짜 주도주를 판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책에서도 남들과 비슷한 생각을 묻혀가려는 안일함이 이제 내 안의 적이다라고 하시면서 자신만의 스트라이크 존을 개발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근데 연구위원님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스트라이크 존이 있으신지? 스트라이크 존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밸류에이션이죠. 그러니까 아마 전문가와 좀 비전문가의 차이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저는 충분히 전문가가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밸류에이션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만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그 원칙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나는 부채 비율 200% 이상 되는 회사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300% 이상 되는 기업은 혹시 모르니까 금리가 오르면 조금 회사 재발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기업은 난 포기하겠다 라든지, 꼭 그러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아무리 좋아도 PBR이 PSR이 10배 이상은 안 사겠다. 그 다음에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성장주라도 PBR이 5배 이상은 혹은 10배 이상은 나는 안 건드리겠다. 이게 이제 스트라이크 존이거든요. 그러면 삼진당할 확률이 적죠. 대신에
놓칠 수도 있죠, 물론. 정말 끄트머리에 걸리는 공인데 잘 치면 어쨌든 안타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근데 확률적으로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건 포기하는 거죠. 버리는 공이죠. 야구 선수, 저 야구 좋아하는데 야구 선수 잘하는 친구들은 확실히 자기만의 스트라이크 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버릴 공은 버려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개인마다 다르죠. 개인은 굉장히 자기가 보수적이다 그러면 나는 뭐 시장 전체가 PBR 0.8배 이하에서만 사겠다. 아니면 종목도 뭐 포스코 한전 아무리 좋아도 단 0.8 이하, 0.6 이하에서 사겠다. 뭐 이런 원칙을 세워놓으면 되는데, 옛날에는 이런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PBR, PER, PSR, 뭐 시장 전체, 뭐 PER, PBR 이런 거 어디서 구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뭐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조금만 뭐 한두 번만 검색하시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해외 주식까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주식시장이 되게 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어쨌든 자기 원칙을 세우는 데는 굉장히 편리해졌죠. 근데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PBR이 보통 이제 30을 넘지 않은 쪽에서 찾아보는 게 안전하고 좀 더 마음이 좀 더 편한 이제 투자법으로 이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사실 주도주 중에서 좀 PBR이 30이 안 되는 기업이나 섹터를 찾기가 언뜻 생각이 안 나서요. 이게 좀 예를 들면 뭐 어떤 쪽이 그런 쪽이라고 좀 보시는지요, 그러면? 지금 조금 뭐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좀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애플이나 구글이 그렇게 퍼가 높지 않거든요. 그리고 성장주이면서 퍼가 한 10배에서 20배, 30배 정도 안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말씀하셨듯이 기자님 말씀대로 이렇게 좀 차뛰고 퍼뛰면 살 주도주나 살 성장주가 별로 없어요. 아니면 바이오 가치, 파이프라인 가치에 대해서 아주 정교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면 밸류에이션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걸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 안 서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고요. 안 그러면 뭐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지금 PBR이 뭐 다 10배 가까이 돼가지고 정말 초고성장주의 고프리미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확신이 없으면 선뜻 들어가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굉장히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현실도 잘 압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는 좀 절대평가 지표는 아니니까요. 그래도 차선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상대 기업 대비, 퍼는 뭐 어떤 DCF라든지 이런 모델과 같이 절대평가 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평가니까 마켓 대비라든지 아니면 해외 기업, 비슷한 기업들 대비라든지 혹은 국내에서도 경쟁 기업 대비 혹은 가까이 뭐 중국 기업 대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비교를 해서 그래도 그렇게 평가해도 좀 싼 종목을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간혹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무조건 싼 거 하다 보면 결국 싼 게 비지떡 아니냐라는 거죠. 맞습니다. 또 싼 거 싼 이유가 있거든요. 비싼 건 지금 비싼 이유가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현재 그 기업의 상태가 아니라 6개월, 1년 혹은 2년 후에, 2, 3년 후에 그 기업의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결국 대부분의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퍼는 애널리스트들이 불확실한 12개월 예상 PER입니다. 예상 이익을 현재 주가로 남은 것이라서 그 자체가 좀 불확실하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익이 더 서프라이즈하게 올라가는 기업이 있고 이익이 실망시키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결국 퍼는 1단계로 그 성장주나 대세주를 거르는 어떤 채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거른 다음에는 결국 좀 질적인 분석,
그 기업의 내용적인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거듭 뭐 주도주를 잡아야 되고 대세주를 잡아야 된다라는 이유는 그래야 많이 사거든요. 그래야 조금 비싸도 더 많이 사고, 그리고 자기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표가가 설정이 되고 가늠이 되고, 그래서 그 목표가가 오기 전까지는 잘 안 팔게 되기 때문에 그게 돈이 되는 거고요. 최근에 집값이 올랐는데 사실은 모든 재산을 다 집에다가 깔고 앉았다 보니까 올인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도 저는 책에도 김동완 프로가 격불재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마 대부분 비슷한 얘기를 할 겁니다. 취재해 보시면. 그냥 살짝 들어와서 그냥 좀 벌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정도 수준에 계속 머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투자할 건지 뭐 조금 더 진지하게 좀 주식시장 안에 들어와서 자산 배분 관점에서 의미 있는 자기의 자산을 좀 몰입해서 할 건지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몰입해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걸 권해드리고 대신에 몰입하려면 공부해서 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공부해서 하지 않으면 대부분 주도주를 잡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확신이 없이 투자하면 결국 일찍 팔게 되고 혹은 조금 사게 돼서 큰 재산을 불리기에는 결국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고 떨어지면 더 사야 되는데 손절매를 해서 그 다음에 엄청난 시세가 났을 때 결국 그거를 속쓰려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저런 다양한 케이스를 종합해 보면 결국엔 뭐 불확실하더라도 자기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해야만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승부가 나는 거죠. 몇 개 정도가 그럼 보통 물론 이제 뭐 자산 규모마다 다르겠지만 그렇죠. 자산 규모마다 좀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3개 이상 넘어가면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확신을 가진 종목을 3개 이상 발견했다? 그러기도 좀 쉽지 않고요. 너무 분산되는 것보다는 어떤 분들은 주식투자격언에도 뭐 계란을 한 바구니 안에 담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잘 모르는 종목을 여러 바구니에 담아놓는 게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가 담겼는지도 자기도 몰라. 왜 빠졌는지도 모르고 왜 올라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면 거의 방치하거든요, 결국. 대체로 누구한테서 들은 종목들은 방치하기가 쉽잖아요. 그 이유가 너무 종목이 많으면 결국 못 쫓아갑니다. 어떻게 분기 실적을 체크하고 그 기업의 공시사항을 체크하고 그래도 뭐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대체로 지금 기관이 사고 있는지 외국인이 사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다 파악하겠어요. 본업도 있는데.